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188명으로 늘었습니다. 구조대와 주민들은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자 수색 작업에 나섰고요. 국제사회 지원 움직임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먼저 인명피해 집계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현지 시간 24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88명, 부상자는 1,52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200명이 매몰돼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실종자는 157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발생한 이재민 가구는 3,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발표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188 venezolanas y venezolanos fallecidos por la acción del terremoto. 1.520 personas heridas, ingresadas ya en hospitales y siendo atendidas. 막대한 물적 피해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로드리게스 의장에 따르면 최소 250채의 건물이 파손됐고 특히 병원과 공공시설물 등 사회 기반 시설 피해가 컸습니다. 로드리게스 의장은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동생인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해안가 일대를 방문해서 피해 수습을 지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지진 피해 집계 초기 단계인 만큼 인명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 적십자사는 강한 여진이 피해 지역 주민들과 대응 인력들의 추가적인 위험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계속되는 여진과 전력, 통신, 교통 등 기반 시설의 피해로 구조 작업이 더딘 가운데 향후 인명피해 규모가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강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과 피해 지역 주민들은 여진 공포 속에서 야외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Todo roto, todo partido. Tuve que dormir en el carro de mi hijo porque no pudimos subir. 네,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해 보이는데요. 지금 지원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유엔은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대응에 본격 착수하면서 국제 수색 구조팀 배치가 곧 이루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카르카스에 중앙 조정 허브를 설치하고 베네수엘라 정부와 협력해 구조 활동과 긴급 구호 지원에 나섰고 국제 구조팀의 현장 투입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총장 대변인의 브리핑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The UN supporting efforts on the ground to ensure that assistance reaches those most in need as quickly and effectively as possible. 미국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미 동부 버지니아주 등에서 소방관과 의사, 구조공학 엔지니어 등으로 이루어진 구조대가 이미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항이 크게 파손된 만큼 미 국방부를 통해 장비를 지원하고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해서는 항공, 위성 양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베네수엘라에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300억 원 규모의 원조를 제공할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인 향후 48에서 72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국 정부가 신속한 지원에 나설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Those are the acute, like short-term needs over the next 48 to 72 hours because in search and rescue you're trying to get to people while you can still save their lives. They're buried under rubble. 베네수엘라 인근 중남미 국가들의 지원도 이뤄지기 시작했는데요.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칠레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은 구조대와 의료진을 현지에 파견해 잔해 제거와 실종자 수색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베네수엘라 정부와 협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강진이 발생한 지 이제 만 하루가 지났습니다. 문제는 중장비인데요. 변변한 장비가 없어서 구조 작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건물 잔해 속에서 들려오는 구조 요청에 발만 동동 구르면서 맨손으로 생존자 구조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진의 피해가 가장 크게 발생한 라과이라주.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지역에 구조대를 집중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지역이 워낙 넓어 구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속출하자 주민들이 직접 맨손으로 잔해를 치우며 생존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Hay un desespero, mi amor, que te puedo decir, un desespero. Quisiera saber dónde está mi niño, si está ahí atrapado, o está por ahí un refugio. De verdad, estoy desesperada. 미국 등 서방의 제재로 오랜 기간 경제난을 겪어온 베네수엘라는 불도저나 굴착기 같은 중장비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 소방대원과 경찰, 자원봉사자까지 힘을 보태고 있지만 무너진 건물 곳곳엔 여전히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Milda Gómez, mi amor, perdí a mi hija, a mi nieto y a mi nietica que van a ser el 24 de hoy en un mes nací a mi nieto. Necesito que me ayuden, necesito que me ayuden. 잔해 속에서 들려오는 구조 요청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족들은 애가 타들어갑니다. Dios mío. Y llegamos anoche mismo y anoche mismo escuchando el grito no podíamos hacer nada, esperamos que amaneciera, amaneció, bueno, aquí estamos. 사정이 이렇자 국제사회도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독일, 스페인은 긴급 구조팀을 급파했고 중남미 국가들도 구호 물자를 보내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구조를 위한 사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나란히 호남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놓고 신경전도 벌였는데요. 과열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튿날 정청래 의원이 전북 지역 당선인 워크숍에 등장했습니다. 당권 출사표는 언제 던지냐는 질문에 모든 건 때가 있다, 대중의 마음과 같이 가야 한다고 말을 아꼈지만 지방선거 때 전북에서 완승했다며 각별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도지사 안 될까 봐 가슴이 벌렁벌렁했다. 전북 선거 결과로만 보면 큰 국가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정 의원은 또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는 강성 지지층 취향 저격 메시지도 올렸습니다. 재헌절 이전에 형사소송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안 즉각 국회 제출을 첫 손에 꼽았는데 이에 응답하듯 김민석 국무총리는 2박 3일 중국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검찰개혁을 주제로 예고에 없던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보안 수사권 폐지가 정부 기본 입장이라면서 구체적 설계와 입법은 국회로 넘겼습니다.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장 정청래 의원이 떠난 전북 정읍으로 김 총리도 출동했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리당원이 집결한 호남 핵심 승부처에서 당신 잡기가 숨가쁘게 돌아가는 모습인데 미국에 있는 송영길 의원도 귀국 이튿날인 28일 전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기로 했습니다. 뚜렷해지는 3파전 구도에 지도부는 쓰러뜨리기 위한 경쟁은 안 된다며 과열을 경계했습니다. 경쟁의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원팀으로 만나야 합니다. 멸칭까지 주고받는 개파 전면전 양상에 옐로우 카드를 꺼내든 셈인데 자칫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 운영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퇴원 뒤 당무에 복귀하면서 당 기강 잡기에 나서자 개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쇄신파는 당 지도부가 총사퇴한 뒤 전당대회를 다시 치르자고 촉구했습니다. 이동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강 악화 등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다음 날 최고위원회의에 나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검을 거부하면 혁명 수준의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검 거부는 정권 침몰의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즉각 특검을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지만 장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사퇴 요구에 대해 버티기를 넘어서 당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히자
당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개혁 성향 초재선 의원들은 조찬 모임을 통해 장 대표에 대한 사퇴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보수 재건의 첫걸음은 본인이 사퇴부터 시작하는 편인데 싶어요. 당 기강 바로잡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이미 리더십이 붕괴됐는데 뭐. 우재준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지 않는 방법으로 반발했습니다. 합리적인 문제 제기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 없이 당의 기강을 잡겠다. 그럼 불만 제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에서 오늘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당내 쇄신파들은 지도부 총사퇴와 전당대회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민심에 물어보고 당심에 물어보기 위해서는 지도부가 총사퇴해서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당의 혼란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신동욱 최고위원을 비롯한 선출직 최고위원들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원내대표와 중진들의 역할도 요청했습니다. 장 대표의 기강잡기 태세 전환과 이에 대한 반발이 충돌하면서 국민의힘 내용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미국의 5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가 3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연내 금리 인상 압박도 한층 커질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 5월 PC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4.1% 올랐습니다. 이 예상치와는 일치하는데 연준 목표치보다도 2배 정도 넘게 높은 거라서요. 결국에 인플레 우려 다시 시작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2%가 연준 물가 안정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4.1%라는 것은 이제 2배가 넘어가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장에서 전문가 전망치하고는 동일한 수준이고 전월 대비 기준으로는 0.4% 뛰었는데 전문가 추정치보다는 0.1%포인트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나마 좀 위안인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에너지 가격 상승인데 에너지 가격 상승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우려되는 점은 이 에너지 가격 상승에서 비롯된 물가 상승이 뭐 다른 이유의 금융 서비스라든지 주거비 이런 곳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이 데이터에서 보인다라는 게 한 가지 우려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유가가 좀 빠지긴 했잖아요. 이건 반영이 안 된 거죠? 예, 이것은 아직 반영이 안 됐고 다음 달부터는 이제 서서히 하락하는 조짐이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물가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소비는 견조했습니다. 소비가 버텨줬고 또 경제 성장률 확정치도 일단 예상보다는 높았는데 이게 결국에 물가가 오르긴 했는데 월급도 같이 올라서 가능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나온 지표를 보면 연준이 당연히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일단은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는 이번에 3.4%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이 나와가지고 2023년 10월 이후로 최고치가 나왔는데요. 이 지표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성이 큰 식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지수 상승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다른 분야로 물가 상승이 확산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지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연준이 또 신경을 쓰는 것이 이제 실업이죠. 네. 완전 고용이 또 다른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근데 실업과 관련해서는 이달 셋째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5천 건으로 시장 전망치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업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경기 관련해서 국내 총생산 1분기 연간 기준 증가율이 2.1% 늘어난 것으로 나와서 종전 발표인 1.6%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좋고 실업은 낮아지고 그런 반면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에너지 이외의 다른 분야로 파급 효과가 커지니까 연준이 뭐 9월 달쯤에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기준금리 올리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기 때문에 다른 자산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금값이 지난해 생각해봤을 때는 역사적인 강세장이었는데 많이 빠졌다고요? 예, 금값이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24일 기준으로 봤을 때 금 현물 가격이 3,300 온스당 3,392.44달러가 돼가지고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4,0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데 그 가장 큰 배경이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긴축 리스크로 인한 달러 강세가 가장 큰 이유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이 이렇게 높고 그다음에 미 연준 의장인 케빈 워시 의장 역시 인플레이션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안전자산으로서 금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게 미 국채인데요. 네. 국채 수익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금과 국채의 차이점은 국채는 이자를 준다는 것이죠. 예. 이자를 주는데 금은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예.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 국채의 매력이 더 높아져가지고 금에서부터 국채로 이제 투자 자산이 이동을 하는 그런 것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금값 많이 떨어져서 이때 사둬야겠다 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예. 이자가 없으니까 별로 매력적인 건 아니네요? 예. 현재로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금에 대해서 투기적인 수요도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뭐 한 가지 이유는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이 워낙 지금 열풍이다 보니까 여러 투기적인 자금들이 금에서부터 빠져나가는 이유도 있고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중국에서도 상당히 투기적인 자금들이 금에 많이 몰렸는데 네. 중국의 은행들이 이런 투기적인 수요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 상하이 금거래소의 개인 귀금속 경매 거래 업무를 제공을 했었는데요, 서비스를. 이것을 중단을 하고 이게 시작을 했습니다. 앞다퉈서 중단을 하니까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상업은행을 통해서 이런 개인 귀금속 경매 거래 업무를 했었는데 이런 수요가 역시 차단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부자도 많아서 이 상업은행을 통해 가지고 개인 경매 금거래 투자까지 했었었는데 네. 이런 투기 수요까지 차단이 되게 되면 뭐 금값은 더 떨어질 수도 있어가지고 섣불리 이렇게 물론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것은 수익률 거의 안정화 차원에서는 좋은 투자 전략이지만 이제 와가지고 저점이 아니냐 해서 또 추격 매수를 섣불리 하는 것도 자제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격만 보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네요. 그리고 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작년 10월쯤 사상 최고치였는데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이것도 결국에 돈이 좀 옮겨간 이유일까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뭐 심리적 저항선이다라고 보는 6만 달러 선까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반토막 52.6%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앞으로 좀 기준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투자 자금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안전 자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 국채인데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하니까 굳이 이제 국채 수익률보다 수익률이 낮은 비트코인은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미 국채 같은 안전 자산으로 수요가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비트코인 가격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또 저점이 아니냐 이러고 무턱대고 비트코인에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 결정할 때는 자금 이동 흐름을 좀 봐야지 그냥 가격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폭이 올랐고요. 전세도 크게 올랐습니다. 일단 지금 전월세 또 매매가 모두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전세가 일주일 새 0.35% 올랐더라고요. 이게 찾아보니까 2013년 10월 이후로 이렇게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련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주택 시장을 갖다가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간의 제로섬 게임으로 보고 일련의 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주택이 100채가 있고 서울에 1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주택자 50명이 1인당 2채씩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100채를 다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두 채씩 가지고 있는 주택 중에 한 채를 다 내놓으면 나머지 50명의 무주택자들이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걸 제로섬 게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을 뭐 세금을 올리든 대출 규제를 강화하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주택 한 채를 다 무주택자들한테 넘겨주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주택 정책을 하니까 네. 이렇게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주택 정책이라는 것은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간의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다수의 그 국가 주요 도시들에서 자가 보유율 같은 경우는 60% 정도거든요. 나머지 40%의 무주택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현실적으로 주택을 보유할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된다든지 네. 아니면 이직으로 인해서 빈번하게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임차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서 무주택으로 남아있든지 이런 이유로 자가주택에 거주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데 인위적으로 다주택자들한테 세금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결국은 무주택자들이 이 월세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 거거든요. 그게 예.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결과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세입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서울 부동산은 볼 때 좀 나눠서 봐야 되잖아요. 강남 3구랑 뭐 중심 지역이랑 외곽 지역. 근데 지금 전세 상승폭 큰 지역들 보니까 거의 다 외곽 지역이더라고요. 성동, 성북은 0.55% 일주일 사이 이만큼 올랐어요. 이 상황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해서 뭐 세금을 올린다든지 양도세를 중과세하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뭐 이제 주택을 살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이직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주택에 거주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임대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은 지금 핵심 지역에서 임대주택에 거주를 할 지금 경제적인 여유가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울에는 있어야 되는데 입지가 떨어지는 외곽 지역으로라도 이전을 해가지고 임대주택에 거주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서 임대주택 공급은 줄어들었는데 외곽으로 가서 임대주택에 살려고 하는 수요는 늘어나다 보니까 서울 외곽 지역에서 임대주택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외곽 지역에서 임대주택 가격의 상승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게 데이터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거는 이제 올해 누적 얼마나 올랐나인 건데 7% 넘게 오른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렇게 아파트들이 오르면서 아파트 너무 부담되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오피스텔로 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서울에서 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서울에 집을 살 수는 없는데 서울에서 거주를 하려면 주택, 아파트에서 임대를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안 되면 아파트 이외에 다른 형태의 주거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체자인 오피스텔로 임차 수요가 밀려들 수밖에 없는 것이 뭐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서울 오피스텔 전세 가격 상승률이 지금 뭐 전월보다 0.06%포인트 오른 0.16% 5월 달 오피스텔 가격 동향에 따르면요. 이렇게 집계가 된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오피스텔 전세 가격 역시 3개월 연속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전세값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물량도 별로 없는 상황이라서 결국 전세 대신에 월세를 택하는 분들도 있는데 월세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서울에서 보니까 외곽에 한 21% 정도가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노도광 지역도 100만 원 넘는 아파트들이 많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거 다시 우리 그 세입자들한테 부담이 전가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주택이라는 것은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간의 제로섬 게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시장에 규제가 들어온다고 하면 결국은 건설 회사들의 신규 주택 공급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요. 또 서울에 사는 무주택자들이 서울 외곽으로 이사를 나갈 수도 있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주택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결국 제로섬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서울에 주택을 살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은 안 되지만 서울에 거주를 해야 될 사람들이, 거주를 해야만 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도 지금 강화하다 보니까 결국은 전세를 못 살게, 전세자금, 전세보증금 조달을 못하는 사람들이 높은 월세라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월세 가격도 상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다음 달에 이제 보유세 개편이 되면 이 부담 결국에 월세 사는 분들한테 전가되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 더 큰 것 같은데 다음 달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 보유세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뭐 보유세 부담은
월세를 어떻게 하든지 집을 살 수는 없어도 서울에 거주를 해야 되긴, 불가피하게 서울에 거주를 해야 될 사람들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다주택자 중에서는 이런 분들한테 월세를 인상해가지고 보유세 부담을 전가하고자 하는 사람들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높은 월세를 내고도 서울에 거주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서 뭐 세입자한테 월세 부담을 보유세 부담을 전가하는 현상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다음 달이면 더 심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 피격 신고가 들어와 선박과 선원 철수 계획이 잠정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함께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던 오만은 통행료 부과는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오만 해안 근처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화물선이 드론으로 의심되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공격을 했는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란 당국은 지정 구역을 벗어날 경우 안전 통항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선박 피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국제해사기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철수 계획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난 오만 외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60일 이후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서비스 요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란의 주장과는 엇갈린 입장을 보인 겁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걸프 국가들 가운데 통행료 부과를 지지하는 곳은 없었다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There is zero support among the Gulf countries for any sort of toll or fees or anything that charges for the use of international waters.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 전제 조건으로 이스라엘에 레바논 철군을 내세운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병력 일부를 철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미 국무부 당국자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완충지대에서 철수했다며 레바논 정규군이 진입해 테러 무기 등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곧바로 부인했습니다. אנחנו חולשים על דרום לבנון מפסגת הבופור ואנחנו נישאר ככל שידרש באזור הביטחון בדרום לבנון. אנחנו לא עומדים לסגת ממנו.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은 물론 시리아, 가자 지구에서 무기한 주둔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도 이스라엘이 철수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레바논 문제가 앞으로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선박 피격 사건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반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RCE 선물 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5달러 26센트로 어제보다 2.06%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1달러 92센트로 2.25% 올랐습니다. 네,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이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인명피해가 이렇게 잇따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0,000곳이 넘는 학교가 휴교를 하거나 수업 시간을 단축했고요. 영국에서는 교사들이 수업 도중에 쓰러지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버스 정류장에 있는 온도계가 섭씨 45.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스페인 곳곳의 기온이 40도를 웃돌면서 나흘간 더위 관련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폭염이 극심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프랑스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파리를 포함해 절반 이상 지역에서 기온이 40도를 넘어서면서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 등 주요 관광 명소가 운영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망자가 나온 데 이어 3살 배기 아기가 추가로 숨졌고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C'est dur, parce que là c'est le début, on n'est pas habitué tout ça. Et apparemment il fait plus chaud qu'ici qu'au Sahara, donc du coup c'est chaud. 프랑스 학교 13,000여 곳이 휴교하거나 수업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정부가 폭염 대책 마련 요구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파업을 촉구했습니다.
영국에서도 휴교하거나 단축 수업에 들어간 학교가 2,000곳을 넘어섰습니다. 일부에선 교실 온도가 40도까지 오르면서 교사 여러 명이 수업 중 기절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영국에서는 25일 최고 기온이 36.4도까지 오르며 이틀 연속 6월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The weather here is insane, which is why I brought the brolly to keep, shelter from the sunlight. 이탈리아에선 폭염 최고 등급인 적색경보가 발령된 도시가 17곳으로 늘었고 앞으로 사흘간 노동자 150만 명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공공기관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번 유럽 폭염은 사하라 사막에서 유입된 열기가 서유럽 대기에 갇히면서 발생한 열돔 현상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에어컨 보급률이 낮아서 폭염 대응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말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각국 정부는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YTN 스타의 김성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으로는 별로 안 좋은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이었는데요. 만기 출소일보다 일찍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김호중 씨는 최근 법무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서 오는 30일 출소하게 됐습니다. 당초 만기 출소일은 오는 11월이었지만 5개월 먼저 사회로 복귀하게 된 겁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반대편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예.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고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도 올랐지만 당시에는 범행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부적격 판단을 받아 무산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조기 출소를 하게 되는데요. 연예계 복귀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조금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당분간은 건강 회복과 치료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중 씨 소속사 측은 사건 전부터 양쪽 발목 상태가 모두 좋지 않아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활동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원래 발목에 기형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동안 치료와 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실제로 지난 2024년 한 방송에 출연해 초등학교 때 심하게 접질린 이후 제때 치료하지 못했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당시 의료진도 30대 발목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수술이 시급하다는 소견을 낸 바 있습니다. 예. 소속사는 출소 후 수술을 받고 재활하는 기간이 필요한 만큼 활동 복귀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예계 사건 사고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수현 씨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무차별적으로 배포했던 가로사로 연구소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김세희 대표가 결국에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이분이 전직 기자인데 좀 너무하다 싶던데요. 네. 예. 서울중앙지검이 사흘 전에 김세희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 그리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예. 김 대표는 지난해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김수현 씨와 고 김세론 씨가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씨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 결과 김 대표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생성형 인공지능, 즉 AI를 활용해서 고 김세론 씨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이 밝혀져 큰 충격을 안기고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기자를 했다는 분이 이런 범죄 어떤 결론이 나올지 좀 봐야 되겠고요. 자, 명예훼손 이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성폭력 처벌법의 스토킹 혐의 이 부분도 적용이 됐어요. 뭘 했길래 이 부분까지 적용이 된 겁니까? 네, 김 대표 방송을 보면 김 대표 방송에서 그 파급력을 악용해서 도를 넘은 사생활 침해를 이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김수현 씨가 하의 속옷만 입고 설거지하는 사진을 방송에 5차례나 무단으로 내보냈는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나아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과거 연애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요구한 행위는 협박 및 강요 미수로
법원의 잠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34차례나 반복적으로 폭로 영상을 송출한 행위는 스토킹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처럼 조회수를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악성 콘텐츠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K 콘텐츠 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참교육. 요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어떻게 잘 만들어졌습니까, 이 시리즈는? 네, 굉장히 완성도도 높고 평가도 좋고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죠. 한국의 교육 현장을 다룬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전 세계 시청자를 사로잡았습니다. 넷플릭스 공식 집계에 따르면 이 작품은 6월 1주차와 2주차 글로벌 톱10 비영어권 쇼 부문에서 2주 연속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시청 규모도 폭발적인데요. 공개 첫 주에 640만 뷰에서 2110만 뷰까지 수직 상승했고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인도, 브라질 등 대륙을 가리지 않고 총 46개 국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10위권에 진입한 나라만 91개국에 이르는데요. 네. 한국의 교권 추락 문제를 다룬 작품이 글로벌 화제작으로 우뚝 선 겁니다. 제가 앞서서 영화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영화 아니죠. 드라마죠. 그런데 외국인들, 이 내용에 공감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일본인들은 공감을 할 거지만은 외국 쪽에서는 서구권에서는 별로 공감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많이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배경이 뭘까요? 네, 다수의 미디어 전문가들이 말씀하고 계신데요. 해외 시청자들이 이 작품을 단순히 따분한 학교 드라마가 아니라 정의 구현 액션물로 소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악랄한 가해자가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응징을 당하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건데요. 기존의 복수극들이 주인공의 오랜 고통과 인내를 먼저 보여주는 것과 달리 참교육은 이런 일종의 고구마 전개를 과감히 생략했습니다.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과 외신들에서도 교내 불량배들이 처벌받는 모습을 보며 대리만족과 도파민을 느낀다는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K-웹툰 원작 특유의 탄탄한 서사와 화려한 액션 연출력이 결합하면서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원시원하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자, 그런데요.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 건지 이 부분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려 섞인 시선은 없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극중 묘사되는 폭력의 수위가 좀 지나치게 높고 법을 초월한 해결 방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국가가 허락한 폭력을 통해 정의를 실현한다는 해결책은 걱정스럽다고 짚었고 일부 전문가들도 주인공이 사적 복수심을 띤 채 국가기관의 초법적 권한을 남용하는 설정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학생들의 교사 성추행 무고를 다룬 에피소드를 언급하면서 현실의 심각한 문제인 학생 대상의 성범죄는 다루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원작 웹툰 연재 당시 불거졌던 인종차별 논란 장면 등이 해외 커뮤니티에서 재조명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흥행에 이어서 이런 논란도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YTN스타의 김성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아침 출근길 대부분 20도를 밑돌며 선선한데요. 낮부터는 불볕더위가 기세를 올리겠습니다. 서울이 한낮에 2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는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그 밖의 지역은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4도, 강릉 17.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덥겠고 동해안은 선선하겠는데요.
서울 29도, 속초 22도, 대구 29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2월 26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